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정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절대정량법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상대정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정량법은 정확하게 몇 나노그램이냐 몇 카피냐까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비교를 해서 몇 배 증가했느냐 몇 배 감소했느냐 보는 것이 상대정량법이 되겠습니다. 크게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컴패러티브 CT 메소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메소드의 차이점과 어떤 것이 더 좋은 메소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절대정량법과 실험 방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탠다드 커브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CT 값을 대입해서 퀀티티까지 구하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량 실험, 비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물을 처리하기 전 그룹, 후 그룹을 나눠서 전 그룹에서 CT 값이 24.8이 나왔다면 약물을 처리한 후 그룹의 CT 값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퀀티티를 또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이 퀀티티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몇 배 증가했는지 몇 배 감소했는지까지 보는 것이 렐러티브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스탠다드 커브를 어떤 물질로 그릴 것이냐. 제가 절대정량법에서는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대정량법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커브는 농도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카피나 들어있는지 몇 피코그램이나 들어있는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PCR 이피션시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분의 1, 10분의 1을 다일루션 했을 때 CT 값도 10분의 1 다일루션 한 것만큼의 CT 값이 나오는지를 측정해서 이피션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일루션 포인트만 10분의 1로 정확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 어떤 것 스탠다드 샘플로 정하시느냐? 가지고 계신 샘플들 중에 그 특정 유전자가 많이 발현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샘플 하나를 좀 희생하셔서 그것으로 스탠다드 커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로스가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 좀 스탠다드 커브 자체가 데이터로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로스가 일어나도 될 것 같은 샘플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스탠다드 커브라고 그리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좀 실험을 많이 해보신 베테랑 실험자분들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하십니다. 그게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같은 DNA를 다일루션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 팁 그대로 한 팁을 그냥 쭉 섞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외부의 DNA가 오염되는 컨타미네이션은 없습니다만 농도가 10분의 1이 안 되고 팁에 남아있던 잔류 DNA가 계속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농도가 10분의 1씩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탠다드 커브가 다 흔들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섞으실 때 팁만 깨끗하게 갈아주시면서 섞어주시면 그런 문제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패시브 레퍼런스와 액티브 레퍼런스 다이에 대해서 다이가 아니라 액티브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패시브 레퍼런스는 제가 아까 장비 돌릴 때 설명드렸던 락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패시브 레퍼런스입니다. 웰간의 베리에이션. 실제로 파이페팅을 하시다 보면 어떤 웰에는 뭐 20마이크로리터를 잘 넣었지만 어떤 웰에는 18마이크로리터 들어가고 어떤 애는 22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가고 그러면 18마이크로, 22마이크로 벌써 4마이크로리터의 양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양 때문에 더 DNA가 많이 발현하는 건지 더 적게 발현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스터믹스에 그 패시브 레퍼런스 락스가 항상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딩을 하실 때 그렇게 파이페팅 에러를 발생을 하시면 락스도 같이 많이 들어가고 같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락스의 현관값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결국 모든 웰에는 같은 양의 DNA가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 웰간의 베리에이션 없이 고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광을 쪼여주긴 합니다만 96에 다 모두 똑같은 현관값을 읽어드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약간 거리도 차이가 있고 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락스라는 레퍼런스 아이를 다 넣게 되면 그 양에 의해서 고정을 다 받기 때문에 그 96일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없게 한 번에 다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티브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샘플 간의 베리에이션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실험의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컨트롤 샘플과 어떤 약물 처리한 샘플이 약물 처리한 샘플을 양을 2배로 넣어줬다면 당연히 모든 유전자가 2배씩 증포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많이 비슷한 양으로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엔도젠스 컨트롤들을 그 액티브 레퍼런스로 잡아주면 샘플 간의 베리에이션, 샘플들을 다 1만큼 넣었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다른 타겟 유전자들이 얼마큼 많이 발현되는지 적게 발현되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엔도젠스 컨트롤로 액티브 레퍼런스를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엔도제너스 컨트롤이 특정 캔서군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흔들린다는 보고들이 많아서 어떤 특정한 엔도제너스 컨트롤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의 엔도제너스 컨트롤을 동시에 한번 걸어보시고 CT값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것들을 셀렉션 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그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상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고서 확인하시면 좀 더 좋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멀티플로 해서 엔도제너스 컨트롤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이 이제 칼리브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칼리브레이터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기 약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를 보신다면 약물 처리하기 전이 이제 칼리브레이터, 레퍼런스 샘플이 될 것이고요. 그 기준이 되는 샘플을 지정해 주는 것이 이 칼리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도즈 디펜던트하게 5mg의 약을 먹은 그룹, 50mg의 약을 먹은 그룹에서 비교를 했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여기서는 설탕인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레퍼런스 샘플 또는 칼리브레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데이터는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인터레이팅 2의 발현량을 어떤 약물을 처리한 이후에 타임 디펜던트하게 보는 데이터입니다. 인터레이팅 2의 발현량이 0시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칼리브레이터가 되겠는데요. 1032 카피가 나왔고, 1032 피코그램이 나왔고, 2시간 후에는 2320이 나왔고, 24시간에 404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단순히 비교하면 2.3배 증가, 0.4배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멀라이제이션, 샘플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18SR RNA의 발현량을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18SR RNA라고 하는 것은 0시간에 52,000, 2시간에 45,000, 24시간에는 8만. 즉 처음에 들어갔던 DNA 양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보정해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된 인터로킨 2의 발현량은 이걸 각각을 나눠주면 18SR RNA 엔도제너스 컨트롤로 나눠주면 됩니다. 각각을 나눠주게 되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기준이 되는 이 칼리브레이터, 샘플로 각각을 나눠주게 되면 같은 숫자를 나눠주니까 1이 되는 것이고요. 2시간 후에는 2.5배 증가했다. 24시간은 0.25배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최종 데이터를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럼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가 제일 좋은 거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 제가 5포인트로 3반복 이상 하는 걸 권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유전자 하나를 보시는데 최소한 15개 웰은 스탠다드 커브를 위해서 버려지는 그런 웰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샘플도 많고 타겟 유전자도 많다라고 하신다면 이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다가 실제로 샘플을 걸어야 되는 공간이 모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델타 CT 메소드로 진행했습니다만 스탠다드 커브를 많이 안 드시고 다 델타 CT 메소드로 많이들 넘어가시려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를 하신 것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델타 CT 메소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메소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한계점이 있고 그럼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타 CT 메소드는 스탠다드 커브 없이 CT값만 다이렉트리 무기에서 정렬하는 것을 이 델타 CT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실험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모든 PCR 프라이머의 PCR 이피션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 컴패레이티브 CT 메소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것이 타겟 유전자의 스탠다드 커브이고 A가 엔도제너스 컨트롤의 스탠다드 커브입니다. 이렇게 평행할 경우에는 델타 CT라고 하는 것을 앞쪽에서 정하든지 델타 CT 뒤쪽에서 정하든지 간에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행하지 않고 꺾여 있다면, 이 PC가 서로 다르다면 이 앞쪽의 델타 CT와 뒤쪽의 델타 CT가 수치가 다르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R 이피션시에 대한 보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타겟 유전자의 CT 값에서 엔도제너스 컨트롤의 CT 값을 빼면 칼리브레이터 티슈의 델타 CT 값이 됩니다. 칼리브레이터 티슈뿐만이 아니라 익스페리먼트 약물 처리하기 전과 후 샘플에서 타겟 유전자에서 엔도제너스 컨트롤의 CT 값을 빼준 것을 각각 델타 CT 값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칼리브레이터, 그러니까 레퍼런스 샘플과 익스페리먼트 샘플의 델타 CT 값을 서로 빼준 것을 델타 CT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델타 CT를 공식인
2의 마이너스 델타 델타 CT라고 하는 공식에 넣게 되면 바로 RQ값 몇 배 증가했다, 몇 배 감소했다라고 하는 수치로 최종 데이터로 바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공식을 나타내는 그 수식이 한 A4지로에서 한 2장 반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수학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보는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만 그걸 다시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많이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라이프테크노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케미스트리 가이드라고 하는 가이드북을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자세한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 공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인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미수 2가 어디서 많이 본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y는 x 곱하기 2 n승이라고 하는 그 기본 리얼타임 PCR 공식의 미수 2에서 나온 그 숫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항상 2배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플러스 에피전시 n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이 공식도 정확히는 1 플러스 에피전시의 마이너스 델타 델타 CT승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터랙팅 2의 CT 값이 0시간에 25.6, 2시간에 24.5, 24시간에 25.4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18SR RNA CT 값도 확인하셔서 12.5, 12.6, 10.4가 나오면은 델타 CT를 구하기 위해서 에도즈 타겟 유전자에서 에도즈 컨트롤의 CT 값을 빼줍니다. 그러면 델타 CT는 13.1, 11.9, 15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칼리브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기본 그 칼리브레이션 티슈의 그 델타 CT 값을 모든 외에서 다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값을 빼주니까 0, 마이너스 1점이 1.9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공식인 2의 마이너스 델타 CT에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0승이니까 1, 2의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2.3배 증가, 2의 마이너스 1.9가 되니까 0.27배 감소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델타 델타 CT가 마이너스 1.2일 때 이피전시가 100%라면 2.3배 증가지만 이피전시가 만약에 90%라면 2.3배가 아니라 2.2배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피전시가 50%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 2.3배 증가가 아니라 1.6배만 증가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얼타임 PCR에서 델타 델타 CT 메소드까지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컨디션 6 플러스 장비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델타 델타 CT 메소드로 돌리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프라임의 입시에서 체크하는 개념에서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 한 번 돌려놓으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델타 델타 CT 메소드처럼 돌리시되 메소드 선택을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커브를 임포트로 해와서 분석을 하시면 매번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 돌린 것 같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마 그 시약 양이나 이런 것 좀 줄이시고 실험 결과는 매번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를 돌린 것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얼타임 PCR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SMP 제노타이핑하고 PCR 이제 프로덕트 디텍션에 대한 얘기는 그냥 한 장 정도 이제 간략하게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이 SMP 제노타이핑은 애니멀 플랜트 제노타이핑이라든지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르피즘을 디텍션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프라임은 똑같지만 프로브가 다른 것을 따서 비기냐 폐기냐가 증폭되는 것이냐 따라서 호모자이고트냐 헤테로자이고트냐 어떤 것으로 폴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동염 세트의 모든 DNA 서열은 상동염 세트로 두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타나리냐 파타나리냐를 측정해서 어머니한테 온 것인지 아버지한테 온 것인지, 성염 세체 같은 경우에는 Y염 세체는 여성에서는 나오지 않고 뭐 남성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그것이 그 어디서 유래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질병에 노출이 쉬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노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이와 같이 호모자이고트, 헤테로자이고트, NTC 이런 식으로 콜링을 해서 데이터를 낸다라고 이런 실험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세이는 패소덴 디텍션하는 메소드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사실 국내에 나와 있는 유수의 업체들에서 만든 패소덴 디텍션 키트들은 이 메소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를 하신 다음에 그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지 않고 CT 값만 확인해서 CT 값이 몇 이하로 나오면은 그건 양성 샘플로 패소덴에 감염된 걸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식의 키트들만 나와 있고요.
지금 인터널 포지티브 컨트롤이 들어가는 이 키트의 메소드는 저희 라이트 테크놀로지에서 직접 만드는 그 H9N1 뭐 신종플루 바이러스 디텍션 키트라든지 조류독감 바이러스 디텍션 키트라든지 하는 키트들이 저희 회사 자체에서 만든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 메소드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국내에 단 한 차례도 판매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메소드 쓰시는 분이 없으니까 이런 건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교육의 내용이고요. 핸드북이 그 링크 따라가시면 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이적으로 리얼타임 PCR 어플리케이션이 아이폰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 링크 따라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믹서 만드실 때 계산기 기능이라든지 기본 원리에 대한 PDF 파일들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든가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도 리얼타임 PCR을 검색하시면 저희 라이프텍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라이프텍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learnlifetechnology.com 긴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쳐서 들어오시면 동영상 강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가 딱딱하게 한 명이 나와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PPT 띄워놓고 PPT가 그 소프트웨어 띄워놓고 여기를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고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트러블슈팅이 필요하시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에스크텍맨이라고 해서 에피소드가 1편부터 20편까지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것은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미국의 FS 더글라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인데요. 스트레스홀드라든지 베이스라인, 락스 뭐 이런 것을 멀티플렉스 이런 실험들의 조건 잡는 거라든지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어디 물어볼 때는 없으시다고 하실 때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슬라이드를 사용하시고 하시면서 한 분께서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스텍맨은 1편부터 25편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1편부터 10편까지만 링크를 걸어놓은 이유가 1편부터 10편까지는 한글화 작업이 다 끝나서 한글 자막으로 다 깔려서 나오고 있고요. 11편부터 20편까지는 영문 자막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히도 21편부터 25편까지는 영문 자막도 없고 그냥 영어로만 나와요. 지금 계속 최근 업데이트 되는 것들인데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팀 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upport.kr@lifetech.com이라고 하는 메일로 선생님들 실험하시다가 분석이 잘 안 되시는 리드 스타일을 로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서 시약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생님들 샘플 프랩하거나 그 RT 리액션 상태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설정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비가 정말 고장나서 발생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 좀 어려우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전화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메일을 저희 팀에 이쪽으로 활용하시면 트러블슈팅이 많은 겁니다. 여기까지였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세요?